네, 설 연휴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줄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병원과 가족 모임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졌는데요. 내일부터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는 만큼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또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300명대 이제 이틀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을 해드린 대로 연휴기 때문에 검사 건수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영향을 어떤 근거를 두고 판단해 본다면 이게 뭐 감소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라는 분석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설 연휴 여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 또 단계 완화가 되면서 아마 일주일 정도 지나고 2주 후째가 되면 아마 어떻게 단계 완화 때 우리가 얼마나 방역을 잘 지켰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트라든지 우리가 대중교통 때 마스크를 잘 쓰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감염은 거의 없다고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예. 대부분 감염은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식당, 카페, 클럽, 바, 실내 체육시설에서 감염되는 게 거의 80%가 알려져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완화된 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다중 이용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용하실 때 마스크를 얼마나 철저히 쓰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최근에 보시면 카페나 식당에 사람이 많은 것도 있지만 네네. 대화 시에 마스크를 안 쓰는 거를 좀 저희가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확진자가 늘 수밖에 없고 이 확진자들이 는 사람 수들이 대부분 이제 교회라든지 요양시설, 병원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대부분 많이 나온 게 지금 말씀드린 요양원, 교회 이런 데인데 그 이유는 지역사회 감염이 이쪽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클럽이라든지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소수가 감염되기 때문에 적게 나오지만 사실은 감염고리는 지역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 완화된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 착용은 꼭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네. 이제 뭐 단계가 이제 완화가 돼버리면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또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이제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확진자가 느는 건 우리가 얼마나 방역을 잘하냐에 따른데 이렇게 대화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가까이 2m가 떨어져 있으면 이 비말이 대부분 떨어지는데 2m 이내에 있으면 말을 할 때 이 비말이 얼굴에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코를 만지게 되고 그리고 대화 시간도 15분이 넘어가면 감염 확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대화는 짧게, 거리는 넓게, 그리고 마스크 착용. 그것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백신을 맞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2분기, 3분기 가까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은 확산세를 줄여야지만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또 이런 단계 상향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고 우리 국민들도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다중시설에 대해서 또 이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협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 완화 조치를 보면서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유흥업소가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는데 네. 물론 단서 조항은 붙었습니다. 좌석을 이동하는 게 금지가 되고 네. 춤추는 것도 금지가 되고 네. 그렇긴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단속이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대부분은 잘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소수, 일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해도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포차에서 네. 나왔죠. 좌석 이동도 했고 예. 마치 이제 헌팅 포차처럼 운영된 포차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지역사회로 꽤 많이 퍼져나갔고 이 술집 한 군데가 아니라 그날 밤 여러 군데를 돌았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그로부터 며칠 동안 여기에 방문한 사람들은 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고 누적 확진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풀린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이게 심리적인 방어선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3차 유행을 그나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잡아낸 두 가지의 방역 수칙이 하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또 하나는 9시 영업 제한. 이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장사를 해야 되는 2차 업소들, 호프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고통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풀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 문제가 앞으로 조금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나쁜 쪽으로 기여하게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저희가 심리적으로 보면 저도 그런데 자, 5명 이상 어차피 못 모인다. 그럼 친구 서너 명이 모여서 저녁 먹는 건 괜찮을까? 그럼 9시에 어차피 영업이 끝난다 그러면 그건 밥을 먹기 위해서 직장에서 늦은 퇴근길에 식사하고 헤어질 수는 있어도 약속을 잡진 않아요. 보통 이제 뭐 직장에서 일 마치고 7시에 만나
8시에 오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1시간 밥 먹고 헤어지는 거면 모임의 의미가 없죠. 근데 10시까지가 허용이 되면 모임의 의미가 생깁니다. 한 7시 정도에 약속하자. 그러면은 반주 걸쳐서 3시간 정도는 모이고 헤어질 수 있다는 심리적인 방어감이 생겨서 네. 9시는 모임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10시는 좀 약속이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이게 두 가지가 아주 이게 반비례 관계인 것이 모여야 장사가 되잖아요. 예. 장사하라고 지금 시간을 늘린 거잖아요. 네. 왜냐면 10시로 늘렸는데 사람 안 오면 자영업자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약속을 잡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시그널을 당국이 준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9시 이후에도 뭐 호프집도 좀 사람이 모일 거고, 뭐 식사 요리집도 모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술 한 잔 걸치는 모임들도 생길 거고, 거기다가 또 하나 뭐 이번 주 중반은 반짝 춥다고 합니다만 명절 연휴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네. 야, 봄이 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따뜻하면 일단 뭔가 나가고 싶은 심리가 생깁니다. 예. 이러한 계절적 요인까지 좀 겹쳐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이 장사가 좀 나아질 가능성은 있는데 결국은 접촉이 늘어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이것은 방역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 요인은 높아졌다. 이걸 감수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국민들에게 좀 이제는 좀 움직여도 되겠구나 이런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일단 큰 틀에서는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 상황 진정에 거리 두기보다 이게 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치를 유지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이다 보니까 뭐 직장에서 회식이라든지 하다못해 친구 회식도 못 하고 있어요. 저도 예.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회식을 통한 개인적 접촉이 없어서 감염이 확산이 안 된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가정에서의 감염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 감염이 사례가 이제 집단 사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확산이 안 된 건 분명히 5인 집합금지가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사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면서 다른 거는 2단계 내리면서 지금 이 5인 모임 집합금지를 사실 3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일부 시간 완화가 도움은 되지만 5인 집합금지 자체에 인해서 좀 도움이 안 되는 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인원 기준을 어떤 늘리는 조건이랄까요? 어느 정도 확진자가 좀 낮아져야 인원수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을 당국에서 결정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뭐 딱 정해진 룰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가장 좋은 거는 두 자리 숫자 정도 나오면 좋겠지만, 두 자리 숫자 네, 아마도 1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조금 더 올릴 수는 있는데 지금도 가정 모임들을 보시면 보통 10명 내외 전후 때 많이 감염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서너 명 때는 감염이 돼도 서너 명만 감염이 되니까 확산이 좀 덜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5인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직장 회식도 보면 10명 이내면 회식을 많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애매한 숫자가 5인이고 이번에 가정 모임 5인 못 가서 저 같은 경우는 시댁을 못 갔거든요. 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면도 있는데 예. 하여튼 5인이라는 숫자가 참 어려운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두 자릿수 정도는 아무튼 내려와야 이거 이제 요 인원 조정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변이 바이러스 얘기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명 추가가 돼서 누적이 94명이네요. 아까 서두에서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만 여전히 뭐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상황 좀 어떻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변이 바이러스 3가지가 국내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하는 날마다 조금씩 계속 늘고 있고 아직까지는 영국발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긴 한데 남아공도 꽤 두 자리 숫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영국발도 오늘 또 보고에는 치사율도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고 그다음에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1.5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더 전파가 빨리 되는 영향도 있고 국내에서는 검역에서 지금 걸르고는 있다고 하지만 네. 이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PCR 검사에서도 못 걸러지거나 잠복기가 3주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저는 검역에서 걸릴 거라고는 생각 못합니다. 분명히 국내에 있을 수 있고 네. 또 이 바이러스가 젊은 층 감염을 잘 시키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활동 인구를 통해서 감염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시간을 이용해도 최소한으로 하고 예. 항상 마스크 착용을 하시게 되면 이게 마스크 착용을 하면 전파도 막지만 내가 병이 걸려도 가볍게 앓는다는 그런 장점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항상 마스크 착용은 유일한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상당히 더 강하다. 네. 그래서
잘못하면 우세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네네.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경기 여주시에서 시리아인 가족들이 모임을 한 뒤에 16명이 무더기로 확진이 네.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국에서는 일단 이번 감염이 변이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고 있다고요. 네네. 뭐 전장 유전체 분석을 다 해보고 있는데 이게 변이를 확인하려면 한 번 더 검사를 해야 되니까 복잡한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검사 중인 대상들도 더 있으니 지금 오늘 현재 시점 94명인데 내일이면 조만간 100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이 천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이제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예. 그래서 이걸 막는다 못 막는다 all or nothing 게임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백신을 더 먼저 우리가 집단 면역을 목표로 백신을 접종시켜 나가는 속도와 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퍼지는 속도의 속도전의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방역이 성공할 것인지 1단계는 적어도 아니면 이게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할 것인지인데 변이 바이러스가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S형, V형 얘기하다가 GH형이 이제 이태원 클럽 이후에 국내에서 우세종이 됐다는 것을 쭉 우리가 그동안 지난해 분석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영국발 바이러스가 훨씬 강력하단 말이죠. 감염력도 강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더 오래 머물고 그런 이런 특성이 있다면 당연히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의 문제인데 국내 전파 속도를 얼만큼 우리가 좀 지연시켜낼 수 있을까? 퍼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여요. 방역 당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다만 속도가 어느 정도 갈 것인가? 최대한 이것을 이제 지연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잡아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는 이 검역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다 하고 있다. 봉쇄하는 것 외에는 다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검역 단계에서 자가격리 2주 동안 자가격리가 위배된 게 드러났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리아인 외국인 가족 경우에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친척이 방문했다가 감염시켜서 와서 지역사회로 옮긴 정황이 나타났단 말이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런 면에서는 자가격리 2주를 포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어딘가에서 퍼지고 있을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를 또 사전에 좀 선제적으로 포착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도 함께 고안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는 전파력만 좀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왔는데 영국 학계에 따르면 이제 치명률조차도 30에서 70% 정도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좀 대규모로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검사를 했더니 입원율이 40에서 60%가 늘었다는 거죠. 입원율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병이 중증으로 갔다는 얘기고 또 우세종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이제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켰다는 겁니다. 변이가 된다는 거는 더 얘가 바이러스가 접합을 잘한다는 의미거든요. 더 깊숙이 세포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더 많은 사람 감염을 시키니까 또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앞으로 변이가 지속이 된다면 바이러스가 전파력뿐 아니라 이런 그 독성도 더 강해지는 조금 일반적인 바이러스하고 다른 패턴을 조금 갖는 것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20대 코로나19 사망자의 사인이 급성 폐렴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 입원, 그 뇌출혈 때문에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지난 11일에 발열 증상을 보여서 PCR 검사를 받았고요. 그런 다음에 확진 판정을 받고 하루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급성 폐렴이 사인으로 작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천 교수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분은 1년 정도 뇌출혈로 입원을 해 계셨기 때문에 면역이 상당히 저하돼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이 병원 자체가 집단 격리가 돼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감염된 것 같아요. 감염이 된 거는 사실 코로나 PCR 검사를 이전에도 했지만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한 번 해서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때 검사에서 진단이 되자마자 다음 날 사망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전에 감염이 돼 있었던 거죠. 확진이 안 됐을 뿐이고 그 가운데 치료가 제때 안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면역이 젊은 분이라도 우리가 면역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100살이 넘은 분도 우리가 코로나 이겨내시는 분이 있듯이 기저질환이라든지 특히 이분은 뇌출혈, 그러니까 뇌 문제가 있는 분인데 우리가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 혈관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당뇨, 고혈압 환자가 사망자가 많죠. 비만 환자라든지 뇌의 출혈이나 뇌졸중이 있는 분들의 그 뇌세포에도 이 혈관이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취약계층이고 20대 이분도 면역과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런 바이러스가 이미 침투화된 상태에서 폐렴으로 나타난 것뿐이죠. 예. 저는 사망은 폐혈증이라든지 폐색전증 이런 걸로 사망했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30대나 지금 40대도 사망자가 몇 명 나왔죠. 그러니까 젊다고 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취약계층은 분명히 우리가 꼭 미리 선제적으로 검사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 교수님께서도 병원에 계시지만 지금 병원을 중심으로 감염이 계속해서 네.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감염 양상만 봐도 인천 서구 의료기관에서 그리고 순천향대병원, 성동구 한양대병원에서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사실 병원이란 곳이 방역 같은 게 철저히 지켜지는 곳일 텐데 이렇게 감염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요사이는 입원할 때 이제 먼저 한번 검사를 하고요. 환자뿐 아니라 이제 간병이나 보호자들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순천향 같은 경우는 첫 입원할 때 검사하고 또 5일 이후에 다시 검사를 한다고요. 네. 이분들도 첫날에는 다 음성이었는데 5일째 검사해서 양성이 나온 거죠. 그러면 입원한 당시에 감염이 돼서 잠복기에 발견이 됐거나 아니면 입원한 1일이나 2일째 감염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병원 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병원 밖에 감염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감염 고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외부로 출입하는 그런 이제 간병인, 보호자, 의료진이 다 감염원이 될 수가 있는데 의료진 같은 경우는 사실 마스크나 이 손위생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의료진을 통한 감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간병인이나 보호자들이 들어올 때는 한번 검사를 하시지만 예. 외출을 하고 다시 들어올 때도 사실은 저는 PCR 검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병원에서 하실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병원에서도 주기적으로 간병인이나 보호자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감염이 많이 되면 한 명의 의료진이 감염이 되면 그와 접촉했던 의료진은 다 격리가 돼요. 그럼 의료진이 우선 공백이 굉장히 심각해지면 다른 환자를 볼 수가 없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은 20대 이분처럼 취약계층인 거죠. 그런 분들은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은 병이 깊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병원에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철저하게 뭐 병원도 중요성을 알고 뭐 사전에 어떤 잘 시스템을 갖춰놓고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빈틈만 조금 있어도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게 참 일파만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은요 현재까지 2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에 20% 선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 이런 비율을 낮추기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퍼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역학조사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초발 환자를 찾아내면 그가 이제 방문했던 지역과 동선들을 분석해서 밀접 접촉자들을 자가격리시키고 그중에 증상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격리 치료시키고 이게 이제 가장 유일하고 단순하지만 가장 깔끔한 방법인데 문제는 초발 환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무서운 건 뭐냐면 누군가가 걸렸다가 한 열흘 이상 무증상으로 앓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지역에서 감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또다시 앓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와 접촉하고 있는데 네. 역학조사의 고리가 끊어져 있어서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이러한 이제 전파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사실은 20%면은 5명의 환자 중 1명은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24%면 4명 중에 1명은 초발 환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역학조사가 무효하다.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상당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모르지만 무증상 감염자들이 움직이고 있을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위험한 대목인데 초기로 돌아가 보면 방역 당국에서는요 적어도 10% 이내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원래는 5% 이내여야 좀 이제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데 지금 4명 중 1명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이러한 이제 환자들이 매일 한 300명 내외가 나온다고 전제하면 역학조사의 일부는 뚫려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게 두려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일 오전에 코로나19 접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하는데 일단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확진자가 증가해버리면 예방접종 일정에 좀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일단 현재 수준의 그 확진자 수로는 뭐 백신 접종에 큰 문제가 없을까요? 네,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이제 종사자, 입소자를 먼저 접종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는 백신 접종 중에 가능하다면 PCR 검사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사례를 보면 거긴 확진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접종하고 나서
걸리시는 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잠복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미리 검사를 하고 접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의료진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잘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그 전에 접종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집단 면역 자체는 사실은 아직은 5월, 7월에 우리가 대규모로 접종할 때부터 시작이 될 거라 그때까지는 개인 방역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요양시설에 계신 분을 먼저 하는 거는 취약계층을 보호해서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참 이 백신 얘기 나올 때마다 더불어 이제 여쭙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매번 여쭐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나오니까요. 세부 접종 계획이 나올 것이고 뭐 많은 아무튼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서 접종이 이루어질 텐데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아 주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 연휴에 뭐 여러 경로를 통해 좀 나름대로 취재를 해보니까 백신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불어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집단 면역이 지금 70에서 90%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과 그러니까 18세 이상 청소년과 임산부는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하셔야만 집단 면역이 되고 네. 또 필요하면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단 면역밖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백신 자체가 지금 해외에서는 1억 명 이상이 맞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우려할 만한 큰 부작용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맞으면 혹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이건 독감 백신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인 몸이 상태가 좋을 때 맞으시게 되면 우리가 이 백신에 의한 면역 반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기가 있거나 열이 있을 때는 당연히 미뤄야 되고요. 가족 중에도 굉장히 기저질환자이신데 몸이 안 좋은 경우는 조금 연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개인 방역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신 자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딱 그 시간에 맞는 것보다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맞는 거를 저는 계속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이유가 환자들을 보다 보면 그냥 시기에 맞춰서 맞다 보면 조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는 사실 앞서 맞은 해외 국가들의 사례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나라마다 접종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진 게 있습니다. 지금 뭐 나라마다 다 다르죠. 말씀하신 대로 55세 이상에겐 권고하지 않음. 뭐 독일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에게는 권고하지 않음. 70세 이상, 나라마다 지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제 천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첨언을 드리면 이게 어떤 위험성 때문에 이 고령자에게 맞추지 말라는 건 아니고 효과성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백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 영국발 변이에는 적용이 된다. 백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또 이제 발표가 됐고 반면에 남아공발 이 변이에는 별반 효과가 없다. 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빨리 맞아야 될 필요성이 그래서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국내 권고는 이게 조금 묘하죠. 좀 이제 신중하게 접종을 하되 사실은 고령자에게 모두 다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협회하고 약간의 이제 지금 논의들이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험하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의 고민인데 일단은 이제 이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려보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이 미국이나 더 많이 맞고 있는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에서는 일단 전 연령층에게 다 맞추고 있으니까 영국의 이제 이 리포트들을 모니터링 해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은 아마 이 방역 당국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또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바로바로 보고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전체적인 얼개는 이미 발표가 이제 백신 접종 관련해서는 된 상황인데 내일 오전에 세부적인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좀 기다려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희 시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연매출과 근로자 수 등등 아무튼 이 소상공인의 어떤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금 대상 늘리고 지원금 최대 금액을 300만 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뭐 항상 뒤따르는 질문입니다. 재정이 가능한가?
그 여부일 텐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이 정도 선은 가능하다고 봐요. 지난 2월 초에 이제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꺼내면서 선별과 보편을 동시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상당히 좀 난색을 표했죠.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선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재당국도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당정 협의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보편까지 함께 준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1차 때가 14조가 넘는 재원 그리고 2차 때, 3차 때는 10조는 안 되지만 7조 원, 9조 원이 넘는 재원이었거든요.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중에 있습니다. 설 전에 2차 때 받았던 분들은 거의 다 지급이 됐는데 2차 때 못 받고 3차에 신규 진입을 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설명절 끝나도 아마 3월 초까지 지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이 다 지급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게 되겠느냐. 여기서 사실은 일본의 경우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적어도 200만 원, 300만 원 수준을 적어도 이제 제대로 이 영업 제한이 걸렸던 업소들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도 국내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매달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한 4차까지는 더 지원을 해보자. 왜냐하면 이분들 영업 못한 기간이 1년 가까이 되잖아요.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한 번 더 재난 지원을 하자. 근데 문제는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보편과 선별을 함께 지원하면 최소 20조에서 많게 30조까지 들어가니까 예.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인데 선별로 한다. 한 10조 원 정도를 더 쏜다. 그럼 이건 어떻게라도 지원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선별의 대상을 다시 한번 정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최대 지원, 그러니까 집합 금지 때문에 영업을 아예 못했던 분들이 최대 300만 원이었거든요. 이 영업 제한은 200만 원, 기본적인 피해 업소들은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최대한 300만 원까지를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2월 중에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예. 제 생각엔 2월 말 3월 초 정도에 국회에서 추경에 대한 여야 합의든 아니면은 여당 단독이든 추경 처리가 있은 후에 3월 말 지급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현재 윤곽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